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선수들이 맞대결한 도쿄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김소영, 공희용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 탁구는 준결승에 올랐고 여자 핸드볼은 종료 10초를 남기고 나온 극적인 동점골로 8강 진출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13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는 야구 대표팀이 이스라엘의 7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모레는 일본, 미국전 승자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뚜렷한 확진자 감소세가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단축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후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정식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50대 남성 등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대마를 화초라고 속이고 복도 등에서 키워왔습니다. 차량을 훔쳐 서울 한복판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10대 초반 남학생 2명이 신고를 받고 검문하러 온 경찰을 매달고 약 1km가량을 달리다 뒤따라온 또 다른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국민 88%에게 준다는 소식 들으셨죠?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경기도민들에게도 경기도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과 대전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충청의 오랜 염원인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세종 국회의사당은 이미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좀 옮기는 게 좋겠다. 청와대도 집무실 정도는 지금 단계로 좀 충분히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충청권을 잇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구상도 꺼내며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한 겁니다. 실내체육 종사자들과 만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에 공감했습니다. 실내체육업은 인차료 부담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인차료 같은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은 제도가 돼야 됩니다.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의 경기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하루 종일 여권 주자들 간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마도 그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가 정할 일이라면서도 형평성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도지사의 집행권을 무기로 삼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지난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첫 상견례를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기투합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윤 전 총장의 이른바 빈집에 입당을 두고 내심 섭섭하다는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는 하나임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고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 국민의 힘과 함께 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다양한 이 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입당 환영식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끝났지만 시기 앞서 이뤄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 전 총장이 지도부가 없을 때 입당한 것을 두고 서운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형식이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조금 약간 어색한 모습이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갑작스럽게 정격 입당을 하는 바람에 윤 전 총장이 당심 수습에 매진하는 동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캠프 공보팀을 보강하고 안보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담화를 두고 마치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군 예비역 장성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국가안보와 국방 분야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부정식품 발언으로 여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또 당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같은 당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까지 비판에 나서는 등 호된 입당 신고식을 치르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자세한 내용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이게 왜 어떻게 문제가 된 겁니까? 네, 지난달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인용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은 사람이 막 그 병 걸리고 죽는 건 몰라도 이런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그 아래 또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를 두고 여권의 대선 후보들은 기다렸다는 듯 너도 나도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없는 사람들은 주 120시간 노동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불량 후보다운 불량 인식에 경악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십자포화를 쏟아냈는데 이 내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인 1망원 제조기라는 별명에 걸맞듯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단속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처벌하는 건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재차 해명했는데요. 같은 당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조차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과 안전, 생명 등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수그러드는 듯 했지만 윤 전 총장이 이번엔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 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하고 집권 연장에 유리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는데요. 정의당은 감별사를 자처하며 훈계하지 마시고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먼저 공부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예, 지지율 1위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공격이 막 들어오는 듯하네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또 술꾼 논란도 불거졌더라고요. 예, 시작은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대변인 박진영 대변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위기에 역행하는 음주 파티를 중단하라며 윤 전 총장을 비난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치맥을, 부산 국회의원들과는 낮술을 한 것을 사실상 비꼰 겁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들의 술자리 사진을 올리며 윤 후보가 음주운전이라도 했느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이 지사도 본인도 사과했고요. 여야 1위 후보들의 때 아닌 음주 논쟁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심 송심이라는 말이 당내에서 나왔던데 이건 뭡니까? 예, 송영길 대표가 여권 대선 후보 중에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치우쳤다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이죠. 이 지사의 대선 핵심 공약인 민주당 기본소득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정책기획안에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정세균 전 총리 등은 남은 경선 기간 동안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일절 하지 않는 게 옳다며 불쾌감을 나타냈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송 대표를 향해 지도부는 심판이다. 당장 선수 로커룸에서 나와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 대표께서 선수의 라커룸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심판으로서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말. 앞서 경선 연기 문제로 한 차례 내용을 겪었던 민주당이 원팀 협약식을 했어도 여전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여야 모두 굉장히 민감할 때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어린이집에서 버젓이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고 또 판매까지 해온 50대 남성과 그 일당의 해경이 붙잡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었는데 환각 상태로 운전도 하고 다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복도에 화분 3개가 놓여 있습니다. 화분 속 식물은 다름 아닌 대마입니다. 대마는 어린이집 원장실 앞 복도와 뒤뜰, 옥상 등 모두 3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아들인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들여와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부모에게 대마를 화초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린이집 주변은 보시는 것처럼 거주 인구가 많은 주택가였지만 A씨의 대마초 재배는 몇 달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A씨는 대마가 1m 가까이 자라 주변에 의심이 신경 쓰이자 재배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묘목을 수도권 내 습지로 이식하고 새로 씨를 뿌리며 지난 3월까지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와 지인 18명은 재배한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 그 지인들이고 친선후배들 전부 이렇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환각 상태에서 인천대교를 거쳐 영종도를 오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A씨 등 5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최근 인터넷에 기절놀이 영상이 퍼졌었죠. 다른 사람의 목을 눌러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건데 아이들이 놀이란 말을 붙인 걸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듯하죠. 격투기 전문가들은 격투기에서도 너무 위험해 잘 사용하지 않는 아주 위험한 기술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이 다른 학생의 목을 조르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기절놀이 영상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은 기절놀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절놀이는 목을 졸라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행동인데 장난삼아 해봤다는 청소년이 적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하는 거 그냥 목 졸라다가 저희는 장난쳐요. 그냥 유행하는 친구들 내 벽을 기댄 다음 목을 이렇게 눌러서 몇 초 동안 꾹 누르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행동이 정말 놀이일까? 전문가들에게 관련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격투기 선수들도요. 길어야 3초 만에 탭이 나오고요. 심판들도요. 아주 적극적이고 바로 뜯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위험한 기술인 거거든요. 강동맥을 2개를 동시에 맞게 되면은 저 혈류가 사라지면서 뇌가 일시적으로 저 시동 꺼지듯이 꺼져버리는 거죠. 절대로 장난으로는 해서 안 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지만 장난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청소년 사이에 기절놀이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져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6월 후배들에게 기절놀이를 한 인천의 중학교 축구부원들은 교내 봉사와 서면 사과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학폭위 처분 9가지 가운데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한 의도가 있는 이제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처벌이 과연 적절하냐 그 수사기관에서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기절놀이. 10대들의 놀이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려고 만든 장애인 거주시설이 오히려 더 장애인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지옥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스며들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장애인 탈시설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였지만 4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크레인에 올라 약 5m 높이의 컨테이너 위로 향합니다. 현 정부가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릴레이 옥상 투쟁에 나선 겁니다. 저희 아들도 발달장애인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은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고 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이곳에서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5년 전 사회로 나온 지체장애인 추경진 씨. 시설에서의 15년이 지옥 같았다고 말합니다.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내가 보고 싶어도 보고 싶은 점도 못 보고 그렇게 참아야 된다는 것은 참 지옥 같았죠.
현재 전국에 1,500여 개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2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사회 단절과 인권 침해는 물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취약해 시설 거주 장애인 3명 가운데 1명은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부터나 단계적으로 탈시설을 지원한다는 로드맵을 밝혔고 지원 내용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탈시설만 해라라고 하면 결국 가족의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거죠. 탈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키워드는 김용건 피소입니다. 그럼 배우 김용건 씨 말하는 것 같고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37살 여성에게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올해 76살인 김 씨는 지난 2008년 드라마 종방연에서 39살 연하 여성을 만나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이 올해 4월 임신 소식을 김 씨에게 전하자 김 씨가 낙태를 요구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건 씨가 63세, 그리고 그 여성이 24세, 24살 때 만나서 13년 동안 사귀어왔고 이번에 일이 터졌다는 거군요. 김용건 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김 씨 측은 처음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앞서서 여성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지만 체면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해서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상대방의 상처 회복과 건강한 출산, 양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 아들 그 배우 하정우 씨죠. 그러니까 네. 그분도 지금 응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분쟁이 얼른 좀 빨리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죠. 네, 다음 키워드는 퇴근 때 도열해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쌍팔년도도 아니고 내가 퇴근할 때 직원들을 뭐 세운다 뭐 이 얘기입니까? 네, 안타깝지만 그런 말이 맞습니다. 경북 김천시의 산림조합장이 갑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퇴근할 때 밖에 다 나와서 인사를 하라 하길래 이런 문화는 벌써 군에서도 없어졌는데 자기는 꼭 받고 싶다 걔가 그럼 과장들만 내려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줬죠. 이 관계자는 특별한 계기도 없는 어이없는 갑질 지시로 도열 인사가 무려 1년쯤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일을 조용히 계속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려지지도 않게끔. 조합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김천산림조합이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 직원이 15명 안팎의 참 작은 조직입니다. 신모 조합장은 간부들에게 도열 인사를 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전 직원들이 도열 인사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 5명 정도 도열시킨 건 맞지만 15명 전 직원을 시킨 것은 아니다. 뭐 이런 해명인 셈입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열을 시킨 건 맞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해명을 들어보니까 더 진상 조사가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기네스북에 당연히 올랐겠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31살 여성 램즈델 이야기인데요. 램즈델의 입 크기는 무려 세로로 6.52cm, 가로는 10cm 이상으로 공식 측정됐습니다. 와. 기네스북 측은 사과 1개나 치즈버거 4개를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와, 진짜. 근데 지금은 괜히 막 웃고 밝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많이 놀림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램즈델은 큰 입 탓에 어린 시절 괴롭힘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나를 주눅이 들게 만들었던 것이 이제는 내게 가장 좋고 특별한 것이 됐다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f I had advice for anyone who had a large body part or had something really unique, they wanted to go for the Guinness World Records title, I would say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면서 상처받기보다는 그것을 이겨낸 거네요. 멋집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빨래 때문에 발각입니다. 누가 빨래 때문에 잡혔다는 거네요? 유명한 사람인데요.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 이야기입니다. 네. 빨래 때문에 그의 은신처가 발각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가안보분석가 피터 버게는 자신의 책에서
CIA가 빈라덴의 파키스탄 은신처를 특정할 때 빨래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은신처로 의심되는 건물에 내걸린 파키스탄 남성의 전통 의상과 여성들과 아이들의 옷가지수를 헤아려 보니 빈라덴의 가족 구성과 상당히 유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동은 워낙에 대가족이 많잖아요. 빨래만 갖고 붙잡았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은신처는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CIA는 해당 건물에서 쓰레기를 밖에 버리지 않고 안에서 태운다는 점과 건물 안에 작은 목축장이 있어서 식량 자체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또 빈라덴의 경호원 차량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도 은신처 특정에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빨래로 처음에 정황을 딱 잡고 다른 것들도 맞춰보니까 여기에 오사마 빈 라덴이 살고 있더라 이거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몇 위인지 앞으로 몇 위가 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대한체육회는 종합순위 10위권 진입이 목표라고 했는데 올림픽 대회에는 공식적인 순위가 있을까요? 김태림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올림픽 순위를 검색하면 바로 이런 순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 대회가 열릴 때마다 자주 볼 수 있는 순위표죠.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번 대회 목표가 종합순위 10위권 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대회엔 공식적인 순위가 있는 걸까요?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엔 메달 획득 현황이 나오는데 두 가지 순위가 있습니다. 금메달 기준 순위, 금은동 모든 메달 합계 순위입니다. 둘 중 뭐가 맞는 걸까요? 2008년 8월,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크 로게는 뭐가 맞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림픽 헌장을 보면 1장의 6절에는 올림픽은 국가 간 경기가 아닌 개인전이나 단체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특히 5장의 57절을 보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국가별로 세계 랭킹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나온 순위는 두 가지 모두 공식 순위는 아닌 겁니다. 공식 순위가 없다 보니 사실 나라마다, 언론사마다 각자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영국 방송사 BBC는 금메달 숫자로, 미국 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과 워싱턴 포스트는 전체 메달 획득 개수로 집계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올림픽 대회에 공식적인 순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메달 순위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올림픽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사실 확인 김태림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다고 한 만큼 다른 묘수가 필요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안에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확진 환자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해 1월 20일입니다.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인 지난 3월 누적 확진자 10만 명을 넘었고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수도권 4단계 조치가 4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감염 재생산 지수는 여전히 1을 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와 휴가철 이동, 그리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이 원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제되지 않는 확산세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거리두기로는 한계가 있다며 더 강한 방역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좀 동일하게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쏠림 현상이 지금 4단계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4단계 플러스 직장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것이.
정부는 이번 주 감소세로 반전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단축과 집합금지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내일 2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3,600만 명 1차 접종을 추석 전까지 마치겠다고 했었죠. 그럼 8, 9월에 대규모 접종을 해야 하는데 예약과 접종 시스템은 아직 불안합니다. 한 남성은 자기 차례에 예약이 안 돼서 문의를 해봤더니 이미 백신 맞지 않았냐는 황당한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주 전 67년생 장모 씨는 50대 백신 사전 예약에 실패했습니다. 새벽에 내 잠 못 자고만 계속 들어가도 접종 대상자가 아니래. 그래서 예약 대상이 맞는데도 대상자가 아니라며 예약이 되질 않은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보건소에 연락했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원에서 혹시 자녀백 신청하셨었나요? 그래서 지금 대상자로 안 뜬 것 같거든요. 차를 저희 병원에서 맞으셨잖아요. 반장하겠네. 내가 거기서 언제 맞았어요? 아니 내가 거길 간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맞아요? 알고 보니 백신을 맞은 건 75년생 동명이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로 자녀 백신 예약을 받으면서 잘못 등록했고 접종할 때도 이름 외 다른 인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명단 누락과 오접종 사례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저녁 8시엔 60세부터 74세 미접종자 약 127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다시 시작됩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37.9%,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이면 1차 접종자가 2천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목표도 추석 전까지로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면허도 없이 훔친 차량으로 도로를 달리던 10대 2명이 검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누군가를 매단 채 도로 위를 질주합니다. 곧바로 도착한 경찰관이 차량으로 다급히 뛰어가고 구급차까지 출동합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쯤 차량을 절도해 무면허로 운전하던 10대 2명이 검거됐습니다. 수전차가 5대인가 6대가 왔어요. 119까지 왔었어요.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구나. 이들은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차를 훔쳤는데 신고를 받고 검문하러 온 경찰을 매달고 1km 가까운 거리를 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관을 매단 채 한참을 질주하던 차량은 이곳 대로변에 멈춰섰습니다. 경찰은 신호대기로 차량이 멈춘 순간을 틈타 차에 타고 있던 2사람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10대 2명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2사람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Then who am I? You're the star. Was nothing real? You were real. 트루먼은 자신의 삶이 생중계되는 세트장에서 가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정체성을 되찾아 현실 세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탄식하듯 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려던 김연아 전 의원은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4채를 소유한 게 밝혀지면서 논란 끝에 물러났죠. 그런데 김 전 의원이 사퇴하는 과정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서민 공공임대주택을 책임 관리하는 SH공사 사장으로 적합하냐는 비난에 김 후보자는 시대적 특혜였다라는 군색한 해명과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이 주택은 쏙 빼놓고 부산에 있는 부동산만 매각하겠다고 해 결국 더 깊은 진흙밭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심지어 부동산 전문가인 김 전 의원은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투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다주택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온 야당의 대표 공격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난달 5일 김 후보자를 내정했던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하려고 거의 한 달을 끌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 김 후보자를 사퇴시킨 이유는 뭘까요? 보수 야당, 너희는 대체 뭐가 다른데? 라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뒤늦게 알아챘기 때문일 겁니다. 여당이 내로남불의 전형이라 불리는 이유, 그 시발점이 바로 한 사람, 조국 전 장관이었기에 어쩌면 김연아 한 사람이 야당에서 그런 역할 아닌 역할을 하게 될까 겁이 났을 수도 있겠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오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 말을 떠올리게 될까요? 리얼리티 쇼는 영화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서민들은 어쩌면 다주택자인 김연아 한 사람만 읍참마속하는 내로남불식 모습을 진짜 리얼리티 쇼로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내로남불 부동산 쇼였습니다.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이라도 한 집에 오래 살면 그 집에 대해서는 보유, 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었죠. 2023년, 그러니까 2년 뒤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까지 1주택자가 되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도세 감면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면서 한 집에 오래 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계획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고가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고가주택까지 다 이득을 보는 일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조정을 해서 세금 부담을 더 중과하겠다는. 구체적으로 양도 차익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최대 30%포인트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 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를 감면해줬는데 양도 차익이 15억 원이 넘으면 보유 기간 공제율이 10%로 줄어드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 통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적용 대상입니다. 5억의 80%는 4억인데 100억의 80%는 80억이잖아요. 그런 세제를 계속 갖고 가는 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고 본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산정 방식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현재는 다주택자여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면 남은 주택에 대해선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해 왔는데 2023년부터는 장기 보유 기간에서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빼고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겁니다. 장기 보유 혜택을 받고 싶다면 빨리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라는 일종의 압박인데 시장에서는 벌써 다주택자들이 실제 매도에 나설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2억 5천만 원을 어떻게 구합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치솟은 전셋값을 하소연하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사지 않고 기다렸다는 40대 전세 세입자의 민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 미래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일까요?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2030, 20,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장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빚내서 집을 사면 후회한다는 정부 방침을 믿었다가 후회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3억 전세가 내년에 5억 5천만 원이 된다며 남은 기간 전세금 마련을 위해선 할 수 있는 게 도둑질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집값 고점이라는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이런 불안감에 젊은 층의 패닉 바잉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남동의 이 대단지 아파트는 6억 원대로 살 수 있는 아파트로 신혼부부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평대가 제일 저렴했어요. 신혼부부 때문에 나를 샀던 거지. 6억대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불안해. 실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4천여 건 중 30대 이하 거래 비중은 40.7%로 2달 연속 40%대를 이어갔습니다.
주로 출퇴근이 편한 성북구와 서대문구 등 도심 지역과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와 중랑구 등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데다가 사전 청약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젊은 층들은 여전히 기준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26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과 이딴 경고의 목소리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 세계에 다시 코로나19 비상이 걸렸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건 백신인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오르는 게 있죠. 바로 가격.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 가격을 올렸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하루 10,000명대이던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병원은 밀려오는 감염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당분간 모든 비응급 수술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We expect the number of people needing acute and critical care for COVID to continue to increase in the upcoming days.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이달 중 확진자가 최대 3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백신 접종과 거리 두기 지침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일본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인기 걸그룹 멤버 7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방자치단체에선 도시 봉쇄의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만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만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곳곳에선 백신 접종과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Là, tout d'un coup, on nous dit que si on ne se fait pas vacciner, c'est parce que c'est par notre faute que les gens sont contaminés. Je trouve ça vraiment écœurant, en fait.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모더나는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을 각각 25%, 10% 이상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가격 인상이 내년 국내 백신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터키에서 닷새 넘게 계속된 산불로 8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터키 전역에서 111건의 산불이 발생했거든요. 폭염이 화재 원인으로 꼽히지만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족 무장 정파의 방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시시각각 닥쳐오는 불길을 피해 해변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작은 고무보트에 올라탑니다. 바다에서 본 육지는 이미 절반이나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화염에 물든 하늘은 온통 붉은 빛입니다. 터키 남서부에 산불이 번지면서 유서 깊은 휴양도시 보드름 주민과 관광객 1,000여 명이 몸을 피했습니다. 마르마리스와 안탈리아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 수십 개 도시와 마을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Evimizi bıraktık geldik. Ondan sonra hayvanlarımız takıldı kaldı, havluda kaldı. Onun için üzgünüz. Her şeyimiz gitti, yok oldu gitti. Bir asırlık insanların emeği gitmiş oldu. 이번 대규모 산불로 8명이 숨졌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올해 들어 터키에선 산불이 133건 발생했는데 지난 12년간 평균치의 3배를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과 강풍을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 분리주의 무장정파가 저지른 방화라고 주장하면서 재난을 정적 제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하늘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는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면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는데요. 내일 낮 동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따라서는 시간당 50mm 이상, 총 강수량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호남을 따라서는 80mm 이상,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는 1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린 뒤 개겠습니다. 오늘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더위 불쾌감이 심했습니다. 밤 사이에도 대도시와 해안을 따라서는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겠고 내일 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3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도 우산이 필요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 불안정성이 심해져서 소나기 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드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내일 새벽에, 호남은 아침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한낮에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저녁부터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